인간은 왜 새로운 현실을 찾아 떠나가려는 걸까?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김대식입니다. 지난번 4번째 강연 때는 저희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 덕분에 학습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또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현실을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실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조적인 현실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마지막에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만들게 될 메타버스라는 현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아날로그적인 컨텐츠, 그리고 기계가 만들어낼 인조적인 컨텐츠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현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현실의 미래, 메타버스 위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살짝 현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류 역사,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한 30만 년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난 30만 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역사 대부분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노마드로. 우리가 집이 없었잖아요. 정착을 하지 않고 한 지역에 도착해서 사냥과 채집을 했고, 또 당시 우리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정착하면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걸 다 잡아먹었죠. 덕분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냥감이 없고 우리는 새로운 지역으로 떠날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는 30만 년 동안 떠돌아다녔고, 최근 결과에 따르면 인류는 가족 단위로 떠돌아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많지 않은 가족 단위의 사람으로, 구성원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인류 역사 동안 이방인을 만나는, 내 가족이 아닌 이방인을 만날 확률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면 아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았겠죠. 나의 사냥감을 훔쳐가던가.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먼저 본능적으로 적대심이 생깁니다. 내 걸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인류가 30만 년 동안 가족 단위로 세상을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역시 가족 단위로 할 수뿐이 없었다는 거죠. 경험, 기억,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모든 것이 가족 단위로 벌어졌다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현실이 가족 단위로 쪼개졌었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소통과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험이, 기억이 쪼개지다 보니 현실이 쪼개지고, 더구나 대부분 인류학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언어 역시 가족 단위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오늘날까지도 예를 들어서 브라질 아마조나 정글에는 이 작은 영역에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에 부족들 간의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00년에서 12,000년 전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30만 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인류가 드디어 중동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정착을 했을까요? 농사라는 어마어마한 현상을 발견한 거죠. 씨를 뿌리고 옆에서 기다리기만 했더니 땅에서 먹을 게 나오더라.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었겠어요. 어떻게 그 작은 씨알에서 먹을 게 나올 수 있는지도 몰랐지만 경험상으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시간만 투자하고 같은 곳에서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먹을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 발견되고,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으로는 중동에서 레반트 지역의 나투피안 문명이라는 이 문명이, 부족이 처음으로 떠돌아다녔던 우리 인류가 정착을 하기 시작한 약간 그 중간 형태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중동에서 급격하게 발달을 합니다.
이제 농사를 발견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착을 합니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10명이 아니고 100명, 100명을 넘어서 1000명, 1000명을 넘어서 10,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초기 도시 중에 하나는 현재 터키에는 차탈 회육이라고 알려져 있죠. 차탈 회육이 중요해진 이유는 많은 인류학자들이 차탈 회육에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것이, 집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곳이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나투피안 문명 전까지는 텐트 같은 곳에서 생활을 했고, 특히 불을 피기 위해서는 매번 야외에 불을 새로 폈습니다. 불을 피우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는 몇 시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아직 집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겠죠. 차탈 회육이란 이 도시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궁이가 발명됩니다. 아궁이의 핵심이 뭘까요? 집에 항상 불을 피워놓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차탈 회육에서부터 문명 때부터 집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이미 집은 따뜻하고 음식을 끓여 먹는데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10분, 20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고 항상 거주하는 나만의 내면의 세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면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아닌, 가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하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인류가 가족 단위로 떠돌아다녔을 때는 사냥터에 도착했는데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 칩시다. 논쟁이 있었겠죠. 좋은 사냥터라면. 그렇지만 조금 갈등이 있다가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비켜가면 됩니다. 사냥터는 다른 데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이제는 더 이상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그룹이 사라지거나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전쟁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여오니까 살고 있는 도시에 성벽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럼 누구는 성벽을 지켜야 되고 누구는 계속 농사를 져야 될 텐데 당연히 성벽 지키는 게 더 편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제 누군가 제3자가, 권한과 권력을 가진 제3자가 너는 성벽을 지키고 너는 농사를 져라고 정해줘야 됩니다. 계급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늘날 메타버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언어가 공통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공통화되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 경험이 그리고 기억이 누적되다 보니 현실이 하나로 공통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명의 현실이 1000명의 현실로 녹아들어가고 1000명의 현실이 10,000명, 10만 명, 그리고 오늘날 2022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5천만 명의 구성원이 대한민국이란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죠. 덕분에 고대 문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현실로 녹아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 같은 신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다. 같은 자연의 현상에서 나타났다란 이런 오리진 스토리들, 초기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난 10,000년 동안 점점 더 커가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별적인 현실이 점점 더 거대한 현실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문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동에서 고대 문명들이 등장하고요. 제국이 탄생하고 이집트, 그리스, 로마 수많은 문명들이 등장하고 우리는 글과 책이 등장하면서 역사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년의 발전을 통해서 드디어 20세기에 흥미로운 변화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와서 1960년도 그리고 1970년도를 기반으로 인터넷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 국방부 다파 연구소에서 만든 아파넷에 시작을 했죠. 1960년도, 70년도에 인터넷을 왜 개발했을까요?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냉전 시대였죠. 그리고 당시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시작되면 대통령과 군대들 간의 소통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해서 다파에서 개발한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을 하나 개발합니다. TCP/IP라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사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1970년도에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궁금했었던 건 인터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971년에 이런 제안이 나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니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도 주소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뱅이가 1971년 발명이 됩니다. 레이 터밀슨이라는 엔지니어가 발명을 하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통신망이니까 서로 상대방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1983년 핑이라는 게 개발이 됩니다. 너 누구니?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기술이 처음 발명되고 웹캠을 개발하고 나서 문제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도대체 뭘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재밌을까? 인터넷에 올릴 만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역사상 첫 웹캠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동영상은 대학교 부엌의 커피 기계입니다. 커피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릴까요? 1970년도 그리고 80년대 인터넷을 개발하신 분들은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개발한 인터넷이라는 이 기술이 불과 3, 40년 후에 어린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 타는 강아지 동영상을 올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팝스타들이 공연을 한다. 이것을 만든 분들조차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조차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90년도에 들어와서 초기 인터넷이 한번 진화를 합니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던 팀 버너스 리라는 분이 홈페이지 월드와이드 웹을 개발하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웹입니다. www. 또 이분은 퍼블릭 도메인 공유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특허를 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를 한 거잖아요. 월드와이드 웹이 생기고 나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월드와이드 웹의 특징은 뭐냐면 정보와 정보끼리 서로 점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글을 클릭하거나 사진에 마우스로 클릭하면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옮겨가죠. 정보가 점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현실에선 정보가 점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현실에서 A를 경험하고 C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A와 B 사이를 꼭 지나가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월드와이드 웹에서는 정보가 점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을 지나가지 않고. 덕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하나의 현실을 이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갑자기 브라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탈리아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월드와이드 웹의 인류학적인 의미는 수천 개로 쪼개져 있었던, 수만 개로 쪼개져 있었던 개인적인 현실이 지난 만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점점점 큰 덩어리로 뭉쳐지다가 드디어 하나의 단일 현실로 뭉쳐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혁명적인 일을 계기로 특히 2000년도 초에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유토피아적인 환상적인 아이디어를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우리는 정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식이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보와 지식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얻는 대부분 정보는 진실이 아니고 가짜 정보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 발명된 지 한 4, 50년 됐죠. 그리고 1990년도를 기반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역설적으로 다른 현실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된 상황에는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판치기 시작하고 진실과 가짜가 구별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이 정보 자체를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정보를 다른 이들이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매우 흥미롭고 이상한 현실에서 우리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연에서는 제가 결국 정보의 흐름이 더 자유로워지고 정보의 가격이 점점 떨어진 지난 30년 동안 그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역사가 어떻게 다른 쪽으로 흐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